안녕하세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을 살아온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큰 폭풍이 몰아쳤던 인생이 이제야 평온을 찾아가네요. 아직 그날의 상처와 아픔이 잔상처럼 남아있지만 이젠 이렇게 사연처럼 보낼 만큼 많이 이겨냈답니다. 인생의 동반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의 배신은 저를 2번 죽이는 일이었어요. 분명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결혼 전이니까 장점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했겠죠. 게다가 저보다 6살 연상이었던 남편은 어른스러워 보이고 배울 점도 많아 보였어요. 그런 점이 저한텐 멀리 봤을 때 같이 잘 살 수 있는 배우자라고 믿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혼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연애랑 결혼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 말만큼 결혼을 제대로 표현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연애는 정말 장난에 불과하고 결혼은 정말 현실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절 힘들게 키워주신 엄마를 위해서라도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면목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지병을 앓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희 3남매를 키우시려고 시장에서 작은 떡방앗간을 운영하셨죠. 어떤 날은 쌀보다 떡을 많이 먹던 때도 있었어요. 손님한테 팔지 못하고 남은 떡을 엄마께서 꼭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오셨거든요. 남동생들은 한창 클 나이라 그런지 어머니가 양손 검은 봉투를 들고 오면 즐거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먹으라고 떡 가져온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 먹이려고 엄마가 맛있는 꿀떡으로 가져왔지. 어때? 엄마 최고. 난 엄마가 주는 떡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매일 다른 떡을 챙겨오시긴 했는데 저는 너무 질렸었어요. 그래도 막내 남동생은 맛있다면서 엄마가 가져온 떡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정말 떡이라면 지겨워서 동생들한테 모두 양보했었죠. 그걸 본 엄마는 저한테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보경인 안 먹어? 난 괜찮아. 동생들 먹으라고 해. 우리 큰딸 오늘도 동생들 혼자 돌보느라 고생 많았지? 자, 이건 우리 큰딸한테 주는 선물이야. 엄마는 제가 떡을 안 먹는 걸 보고 왜 안 먹는지 물어보셨지만 이제는 제가 떡을 질려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동생들 몰래 빵을 사다 주셨어요. 그때서야 신이 난 저는 엄마를 보면서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와, 엄마, 이거 진짜 나 혼자 먹어도 괜찮아? 그럼 우리 딸 맨날 혼자서 동생들 둘이나 보느라 힘들잖아. 엄마가 매일 바빠서 미안해. 그래도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꼭 말해. 아무래도 3남매니까 과자라도 하나 있으면 나눠 먹느라 제 몫은 거의 남지 않았어요. 그걸 알고 저한테만 몰래 간식을 주시기도 했답니다. 엄마는 늘 저한테 동생들 잘 챙겨줘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 당시 엄마가 시장에서 밤낮으로 일하셔서 제가 동생들을 돌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 없이 3남매끼리 보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 남매는 우애가 깊었어요. 엄마 혼자서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항상 사랑을 느끼면서 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만난 사람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6살 연상 남편이었답니다. 처음엔 아무래도 직업적인 차이가 있어서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과 1년이 넘게 연애하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댁에 인사 가기 전에 저는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혹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아직 널 본 적도 없으신데 그런 걱정을 뭐하러 해. 그래도 난 대기업도 아니고 남들 다 있는 아버지도 안 계시잖아. 그러자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사랑해서 만난 건데 조건이 문제될 게 있을까? 애초에 조건 때문에 못 만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꽉 막힌 분들 아니야. 괜한 걱정하는 저를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다독여줬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빈말인 줄로만 알았는데 시부모님이 절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남편이 저에 대해 잘 말했었는지 시부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듣던 대로 곱기도 하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작은 선물인데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그냥 빈손으로 오지. 뭘 또 이런 걸 사왔어? 시부는 제가 건넨 선물 가방을 받아들고 한박 웃음을 지으셨어요. 처음부터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까 저도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렇게 같이 밥을 먹고 차 한잔하면서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모는 저한테 따뜻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미리 사정을 들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면서?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친정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분이네. 혼자서 이렇게 멋진 딸을 키워내신 걸 보면 참 대단하셔. 시모는 저희 엄마를 엄청 좋게 봐주셨어요. 특히 엄마가 방앗간을 운영하신다니까 주변에 떡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겠다면서 가게 명함까지 받아가셨어요. 저를 정말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시모에게 저는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옆에 있던 시부도 제 이야기를 듣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런 당부를 하기도 하셨죠.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 같아. 참 마음에 드네. 우리는 직업으로 사람 따지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밥벌이만 하면 되는 거야. 둘이 마음 맞춰서 잘 살면 그게 부부지. 시부가 그때 저한테 두 번째 부모라고 생각하라는 말에 정말 마음이 찡했어요. 정말 결혼이 가족 대 가족의 만남이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죠. 그때 정말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해서 자주 만나던 사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즐거운 분위기였어요. 특히 시모는 저한테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남편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비밀 하나 알려줄까? 네, 저 너무 궁금해요. 사실 태연이 제가 공부도 안 하고 학창 시절에 말썽꾸러기였어. 우리가 그나마 회초리 들어서 키웠으니까 저렇게 큰 거야. 안 그랬으면 지금쯤 백수신세였을 텐데. 난 지금도 제가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아주 신기하다니까. 정말요? 그렇게 말썽을 부렸어요? 그래, 난 나중에 커서 우리 등골 빼먹고 사는 건 아닌가 걱정까지 했다니까. 그런데 그 말썽꾸러기가 커서 이렇게 차마 며느리까지 데려온 거 보면 정말 사람 다 됐어. 이제 철들었나 봐. 역시 남자는 장가 갈 때쯤 철든다니까. 시모의 말에 저도 같이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벌써 가족이 된 것처럼 좋은 시간을 보냈죠. 그 후 시모는 정말로 엄마가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가래떡도 사가고 지인 떡이 필요하면 엄마 방앗간을 연결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놀란 목소리로 전화했던 적도 있었답니다. 예, 보경아, 네 시어머니 지인이라는 분이 우리 방앗간에서 떡을 맞추고 갔어. 나야 고마운데 괜히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야, 어머님이 엄마 방앗간에서 가래떡 사간 게 너무 맛있어서 지인들한테 추천하시는 거래. 내 시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아무래도 엄마는 그냥 손님도 아니고 시모가 지인들까지 데려와 주니까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 괜찮다면서 엄마를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걱정과 달리 저는 양가의 축복 속에 남편과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좋은 시댁에 든든한 남편까지 제 결혼은 완벽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의 믿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정말 든든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손색 없이 역할을 다 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큰아들을 낳았을 때 가장 힘이 된 사람도 남편이었고요. 보통 부부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육아로 지친 저를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그때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가장 먼저 손을 씻고 저한테 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땠어? 잠은 좀 잤어? 밥은 먹었고? 오늘 낮엔 좀 잤는데 이러다 밤에 또 안 자면 어떡하지? 걱정 마. 당신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고 있어. 당신도 일하다 왔는데 무슨 또 애를 본다는 거야. 우리 아들 보는 게 일도 아니고 원래 이만한 나이엔 아빠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좋대. 그러니까 걱정 말고 좀 쉬고 있어. 남편의 이런 작은 행동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었어요. 아마 육아를 해본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아이가 100일이 지나기 전엔 정말 전쟁과도 같은 육아를 해야만 하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이렇게 잠깐이라도 교대해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걸 저희 남편이 정말 군말 없이 잘해줬기 때문에 저는 육아로 남편과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손발이 척척 맞던 저희 부부는 슬아의 아들을 둘이나 낳고 정말 여느 집 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어디 영원할 수만 있겠습니까? 행복한 동화도 결말이 있는 것처럼 제 행복도 그리 길지는 못했어요. 남편은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딱 그 시점부터 점점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무시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자식들을 돌보느라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남편이 그런 저를 은근히 무시하면서 말하더군요. 여보, 아침 밥상 반찬 이게 뭐야? 내가 나물 반찬 싫다고 했잖아. 일하러 가는 남편한테 이거밖에 못 차려줘? 아침부터 애들도 안 하는 반찬 투정을 하고 있어. 여기 생선 있잖아. 생선 먹어. 이쪽에 동그랑땡도 있네. 내 말 못 알아들었어? 생선 말고 고기라고 고기. 돼지든 소든 반찬 좀 신경 쓰라고. 알겠어. 나도 요즘 우리 첫째 초등학교 입학해서 챙길 게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도 정신 없는데 당신까지 꼭 이렇게 보태야겠어? 남편은 그날따라 평소에 잘 먹었던 고등어 구이도 싫다면서 고기 타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반찬 투정을 하는데 같이 밥 먹는 애들 앞에서 싸울 수도 없고 이를 악물고 말했네요. 하지만 부부싸움은 정말 산 넘어 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차라리 불만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말을 하던가 남편은 비겁하게 인신공격까지 하더라고요. 집안일 다 끝내고 저녁에 드라마를 보는 건 저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리모컨을 획 뺏어가더니 갑자기 채널을 돌려서 뉴스를 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 보고 한심하다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거 좀 보고 살아. 맨날 저런 드라마만 쳐다보고 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진 알아? 그렇다고 보고 있는 걸 왜 돌려? 뭐 나한테 불만 있어? 요즘 나한테 왜 시비 못 걸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내가? 아유, 됐어. 집구석에서 드라마만 보는 당신이랑 내가 무슨 얘기를 해? 집구석 들어와도 대화가 안 통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네. 대화가 안 통해? 당신이 시종일관 짜증난 상태로 나한테 대화가 아니라 시비를 거니까 당연히 대화가 될 리가 있어? 대화다운 대화를 걸어야 나도 말을 할 거 아니야.
꼭 이렇게 언성을 높이게 만들어야겠어? 그래, 내 탓이다, 내 탓이야. 무슨 말을 못하게 하네, 아주. 진짜 한동안 제가 하는 것에 뭐든 시비부터 걸고 보는 남편한테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한테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에 화를 냈던 거예요. 솔직히 계속 화만 내는 남편이랑 대화하고 싶겠습니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맨날 똥 씹은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은 남편이 퇴근하면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 방으로 들어가 버릴 정도였죠. 아직 어렸던 애들마저 남편 눈치를 볼 정도면 집에서 얼마나 히스테리를 부렸을지 감이 오십니까? 그 당시 남편은 집에만 오면 뭐 트집 잡을 거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저한테 여자로서 너무 상처가 되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어요. 저녁 먹은 걸 치우고 분리수거하려고 잠깐 나가려는데 남편이 저를 보고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그 옷 내 거 아니야? 그걸 왜 입고 있어? 내가 버리라고 꺼내둔 거잖아. 이거 목만 좀 늘어난 거 빼면 얼룩도 없고 깔끔하길래 내가 집에서 편하게 입으려고 안 버렸지. 왜? 버리라고 했으면 그냥 좀 버려. 네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돈을 안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 그런 옷 입고 나가면 결국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니까? 이러고 나가면 누가 나를 본다고 그래. 당신이 오버하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결혼 8년차 정도 됐어도 그렇지. 목 늘어난 티 입고 있는 당신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이젠 진짜 동네 아줌마 같아. 이젠 당신 봐도 전혀 떨리는 것도 없고 애들 엄마로밖에 안 보인다고. 집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남자들이 바람이 날 수밖에 없다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거 몰라? 지금 말 다 했어? 뭐? 바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입고 지내서 뭐 바람이라도 피겠다는 거야, 뭐야? 아니, 누가 지금 바람 피겠다고 이런 말 하는 줄 알아? 당신도 좀 꾸미고 있으라는 거잖아. 요즘 아줌마들도 아가씨들처럼 잘 꾸미던데 왜 그렇게 궁상이야? 자, 카드 줄 테니까 가서 옷이라도 사 입어. 진짜 카드까지 내밀면서 옷 사 입으라고 하는 남편이 황당했어요. 누가 옷 살 줄 몰라서 안 사겠습니까? 애들 교육비 앞으로 많이 나갈 테니까 저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돈을 모아두려고 그랬던 거예요. 솔직히 저도 여자인데 예쁜 옷 많이 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살림하는 제가 치마에 블라우스 사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차려입고 설거지할 것도 아닌데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지적하던 남편은 신혼 초만 해도 몸무게가 60kg 후반이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지날수록 살이 찌더니 그때는 90kg가 넘게 살이 찐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도 출산도 했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살이 좀 찌긴 했어요. 신혼 초 50kg 초반이었다면 그때는 65kg까지 쪄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절 지적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애는 내가 낳았는데 살은 왜 남편이 더 찌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예뻐지고 싶었다기보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리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점점 더러워져 갔어요. 원래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개념이 없어지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 있었냐면 화장실 문제로 아이들도 혀를 내둘렀어요. 남편이 오랜 시간 화장실에 있다가 나오면 둘째 아들이 모르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코를 막고 나오면서 저한테 칭얼거리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또 똥 쌌어. 아빠 꼭 티를 내고 나온다니까. 나 엄마 방에 있는 화장실 쓸래. 그랬어? 그래, 그럼 안방 갔다 와. 저는 둘째 아들 말에 화장실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남편은 변기에 똥을 묻혀놨더군요. 정말 더러워서 뒷정리 제대로 하고 나오라고 화내려다가 겨우 참았습니다. 지저분해서 화도 났지만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냥 서로 그러려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여름에도 잘 안 씻는 남편 때문에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옷을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줘도 이 인간이 잘 안 씻으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은 티도 안 났어요. 그래서 출근 준비하는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보, 어제 목욕 안 했어? 대체 언제 씻은 거야? 어제 에어컨 켜놔서 땀 다 말랐는데 뭐하러 씻어? 뭐? 그래서 안 씻었다고? 당신 땀도 많이 흘리면서 대체 왜 목욕을 안 해? 찝찝하지도 않아? 에어컨 바람 시원해서 하나도 안 찝찝한데? 당신 너무 예민하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더러운 거야. 당장 씻고 나와. 그렇게 출근하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거든? 저 남자 와이프는 집에서 뭐 하길래 옷도 안 빨아주는 줄 알겠어. 당장 씻고 와. 제가 타박하면서 말하니까 남편은 정말 억지로 화장실로 다시 씻으러 들어갔어요. 무슨 애도 아니고 씻으라고 해야 씻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분명 낳아서 키우고 있는 건 아들 둘뿐인데 남편까지 꼭 3명의 아들을 키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인간이 잘 씻지도 않으면서 출근 전에는 꼭 향수를 뿌리고 다녔어요. 그게 이상하긴 했지만 씻기 싫어서 향수를 떡칠하고 다니나 보다 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긴 이 사소한 변화가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결혼 9년차 부부가 되어 있었죠. 당신은 남들도 다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나 보다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저한테 정말 큰 불행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행의 시작은 엄마가 일하던 중 방앗간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저는 병원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그때 엄마 연세도 70을 바라보는 나이였기에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항상 무릎이 안 좋으셨고 당뇨에 혈압까지 높아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죠. 그래서 엄마와 그나마 가까이 사는 제가 더 잘 챙기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저의 노력에도 엄마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어요. 집안일도 아이들도 뒷전이고 오로지 엄마한테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노력에도 엄마는 6개월을 넘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엄마는 마지막을 느끼셨는지 저를 불러서 제 손을 잡고 힘겹게 말하셨어요. 보경아, 난 네가 내 딸이라서 너무 좋았어. 아마 너 없었으면 나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의젓하게 동생들 잘 봐줘서 난 참 든든했다. 엄마, 왜 마지막처럼 말하세요? 얼른 일어나실 거잖아요. 우리 다시 일어나서 나가야죠. 엄마 먼저 떠나도 동생들 항상 잘 챙겨야 한다. 이제 우리 집안의 큰 어른은 너야. 그러니까 동생들하고 우애 있게 잘 지내길 바란다. 엄마는 너희들이 잘 지낼 거라고 믿는다. 엄마, 안 된다니까요? 엄마 미안해요. 고생만 시켜서 죄송해요. 내가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잘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어줄 걸 너무 후회되는데 하루만 더 버텨주세요. 제발요. 저는 힘이 쭉 빠진 엄마를 붙잡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정말 하루만 시간이 더 있었다면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전부 전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야속하게 엄마마저 데려갔어요. 남동생들은 슬퍼하는 와중에도 장례 준비로 정신이 없더군요. 그때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 엄마 소식을 알렸어요. 여보, 조금 전에 엄마 돌아가셨어. 뭐? 장모님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지금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 장례 준비도 해야지. 그래도 당신이 우리 집 큰 사위잖아. 어떡하지? 나 급하게 지방 출장 왔어. 미리 좀 말하지.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날짜를 정해놓고 가셔? 원래 장례는 갑자기 생기는 거야. 이런 일에 시간이 정해져 있겠냐고. 됐고, 당장 와. 그냥 빨리 와서 장례 준비 도우라고. 회사 일인데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 이거 내일이나 갈 수 있어. 내가 팀장이라 내가 없으면 안 되는 프로젝트란 말이야. 나도 진짜 답답하다. 장모님 마지막 길 배웅도 못하는 내 심정은 편하겠어? 우선 처남들이 있으니까 하루만 좀 참아. 내가 일 보고 내일 오후에 갈게. 나 지금 회의 가야 되니까 좀 끊을게. 미안해 진짜. 처남들한테 말 좀 잘해주고. 남편은 회의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제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전화를 끊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도 하나밖에 없는 장모님 장례를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뿐인 가족 장례에도 달려오지 않는 게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도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인간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동생들과 같이 장례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남편한테 화도 나고 실망이 컸지만 저는 장례식장을 찾아주는 많은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동안 엄마는 동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지내셨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결식아동,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떡도 나눠주고 생필품이나 라면 같은 걸 후원하던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엄마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분이 와주셨습니다. 그때 엄마와 같이 일했던 친구분도 오셔서 저한테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호경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니네 엄마가 왜 이렇게 급하게 간 거야? 세상에 저렇게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빨리 간 거야? 아주머니 오셨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야. 내가 당연히 와야지. 너희 엄마 사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 너도 잘 알지? 너희 엄마만큼 좋은 사람 본 적이 없다. 엄마 좋은 데 가실 거예요. 아주머니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는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입을 모아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장례식장에서 엄마의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에 한 학생이 교복을 입고 나타났길래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학생, 여긴 무슨 일로 왔어요? 저 할머니한테 매달 후원받았던 김학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엄마가 후원을 했었다고요? 저는 엄마가 고등학생 후원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는지 학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2년 전부터 매달 20만 원씩 후원해주고 계셨어요. 그 후원이 저한텐 정말 희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모습은 꼭 보고 싶어서 저희 할머니하고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은 옆에 있던 할머니를 소개해 주면서 말하더군요. 그리고 어르신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은 좀 괜찮아요? 많이 힘들죠?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와주신 덕분에 힘이 나요. 어머니 생전에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우리 손자 용돈도 챙겨주시고 생일 때는 따로 생일 케이크까지 사주신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부모도 없이 외롭게 크는 내 손자 챙겨줘서 감사했다고 인사 전하러 왔어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 학생을 좋게 봤었나 봐요. 앉아서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학생 잘 먹는 모습 엄마가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엄마와 각각의 인연이 있던 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그때 많은 조문객이 와줬는데 대부분이 엄마에게 감사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가는 길 외롭지 않게 배웅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조문객을 맞이하면서도 남편이 끝까지 안 온다는 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별 생각이 다 들던 와중에 양복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엄마 손님 같지 않았던 게 다른 사람들은 조문하고 엄마를 찾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조문도 안 하고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대뜸 저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보경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가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무례를 범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네? 지금요? 보시다시피 제가 자리를 비울 상황이 아니라서요. 지금 저랑 같이 밖에 나가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나와주세요. 그 남자는 너무도 단호한 목소리로 저한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는 우선 남동생들한테 사정을 말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저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보경 씨, 지금 빨리 시댁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저희 시댁을 왜 가요? 지금 가시면 알 겁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가면서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저기요, 저 지금 상중인 거 안 보이세요? 이유는 알고 가야죠. 제가 추궁하면서 묻자 그 남자는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친정엄마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그 남자와 함께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급히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 남동생들한테 말하고 장례식장과 40분 거리에 있는 시댁으로 그 남자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하나씩 눌렀어요. 신혼 초에 알게 된 시댁집 비밀번호는 제가 결혼 9년 차가 될 때까지도 바꾸지 않고 계속 쓰고 있었기에 저는 망설임 없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 남자가 저에게 말해준 장면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남편 시모 시부가 어떤 여자까지 낀 채 같이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었죠. 백수까지 끓여놓고 정말 제대로 마시고 있더군요. 시모는 술을 마시다 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으로 절 보면서 물었습니다. 너 지금 상중 아니야? 여길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저 여자 누군데요? 그게 아니라 얘는 누구냐면 아들, 네가 말해. 나 진짜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언젠가 들킨다고 했잖아. 시모는 남편을 타박하면서 말하더군요. 맞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이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외도를 돕고 있던 사람이 시부모였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짜고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정말 화가 났어요. 결국 한통속이었으면서 시모가 발뺌하는 모습에 정말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한테 해명하려고 애를 쓰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이거 다 오해야. 오해? 당신 지방 출장 갔다면서.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오해야? 우리 엄마 돌아가신 날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남도 아니고 큰 사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난 장모님 그렇게 된 건 미안한데 어차피 당신이랑 나하고 사이 안 좋았잖아. 서로 솔직히 각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잖아. 아니야? 사실 애들 때문에 겨우 같이 사는 건데 화내서 뭐 할 건데? 애만 없었으면 당신도 나랑 이혼하고 싶었을 거잖아. 인간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아무리 그래도 애들이 있는데 아무리 날 사랑하지 않았어도 인간의 도리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울면서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너무 울어서 그런지
힘이 빠지고 있었는데 그때 경악스러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바로 절 찾아온 양복 입은 남자가 남편 싸대기를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싸대기 한 방에 바닥으로 쓰러진 남편 멱살을 쥐고 그 남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어요. 야, 너였냐? 내 와이프랑 바람핀 놈이 너였냐고.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 일로 와. 이리 와. 그 남자는 얼마나 분했으면 남편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모와 시부는 그 남자를 말리면서 소리쳤어요. 내 아들 때리지 마. 차라리 날 때려 이놈아. 날 때리라고. 그 연세에 정정한 남자를 뜯어말리면서 차라리 자기를 때리라는 시부모를 보니까 아들 사랑 한번 지독하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외도도 옆에서 그냥 두 손 놓고 지켜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남자는 시부모가 하도 뜯어말리니까 구석에서 떨고 있는 상간녀한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상간녀 앞에 멈춰서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머리채를 휘어잡더니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상간녀는 발악을 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 여보, 나 머리 아프다고. 내가 너 한 번만 더 바람피면 어떻게 한다고 했냐? 가만 안 둔다고 했었지. 오늘부로 네 인생 끝난 줄 알아. 상간녀는 바람이 한두 번이 아닌지 자기 남편 손에 머리채를 잡힌 채 힘없이 끌려나가더군요. 그 두 사람이 한바탕 하고 나가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를 보면서 악을 쓰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들 사랑이에요? 아들이 바람을 피면 그걸 말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애미야, 우리도 힘들었다. 근데 너희 이제 사랑하지도 않고 맨날 싸우기만 해서 곧 이혼할 거라고 하도 그러니까 딱 한 번 만났을 뿐이야. 우리도 오늘 처음 본 거다. 미안하다. 미안해. 시부의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혼자서 저랑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시부한테 곧 이혼할 거라며 시댁의 여자를 데리고 갔던 거였어요. 하지만 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바람이 난 걸 눈치채고 남편과 상간녀가 만나는 걸 다 조사하고 있던 겁니다. 심지어 조사 도중에 시댁 주소도 알게 됐는데 남편이 집보다 시댁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앞에서 잠복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다 시모가 남편과 나오면서 상간녀가 인사 올 때 음식을 뭘 만들어주면 좋을지 얘기하던 걸 그 남자가 딱 듣게 된 거죠. 그때 시댁 앞에서 잠복하고 누가 출입하는지 전부 알아보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시모와 남편이 나오는 걸 보고 뒤따라 붙었던 것 같았어요. 그 후 사랑까지 써서 절 뒷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딱 상중인 걸 알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폭로하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정말 치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와이프가 바람이 많이 났으면 아주 이런 쪽으론 도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시댁으로 같이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 상간녀는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7살 어린 직원이었어요. 진짜 유부남 유부녀가 애까지 딸려 있으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저한테 정이 떨어져도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개념 행동에 남편을 보면서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두고 봐. 내가 오늘 우리 엄마 장례식 때문에 이대로 물러가는데 오늘 이 순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알겠어?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당신 인생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봐. 우리 엄마 장례식장이 아니라 여기서 저 여자랑 있던 거 평생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손주들은 어떻게 보실 건가요? 아들 잘못된 길로 빠지는데 동조한 거 절대 용서 못해요. 아시겠어요? 인생 똑바로 사세요. 알았어요, 아줌마 아저씨?
그 순간 저는 악에 받쳐 있었어요. 장모 마지막 길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남편이 저런 짓을 꾸미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까지 저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장례식장으로 가면서 눈이 빨갛게 부을 만큼 울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아픔과 남편의 외도로 가슴이 다 찢기는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도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배웅하려고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엄마 장례가 끝나고 저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까지 실려온 저를 남동생 2명이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눈을 뜨자 다급한 목소리로 추궁하며 물었습니다. 누나 왜 그래? 그때 양복 입은 사람 누구야? 그 사람 누군데? 누나 그때부터 이상했어. 빨리 말해봐. 저를 걱정하는 동생들의 얼굴을 보자 저는 벅차올라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놨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보다 털어놓으니까 속은 훨씬 시원했어요. 그러자 막내 남동생이 극대노를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장례식에 머리카락도 안 비추더니 사람 새끼 아니네. 누나, 절대 봐주지 마.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혼은 당연한 건데 그냥 이혼하면 내가 화병이 날 것 같아. 그런 놈은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지. 그래 누나, 나도 있잖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누나 지켜줄 거야. 언제 이렇게 다 컸는지 제 일에 화를 내면서 달려드는 동생들이 듬직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퇴원을 하고 나서부터 남동생들과 같이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동생들과 시작했던 복수는 회사에 민원을 넣는 일이었어요. 남동생과 저는 폭로글을 써서 계속해서 회사 담당자한테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땡땡 부서에 있는 김태현 팀장과 땡땡땡 부서에 있는 유부녀 주미연 대리를 고발합니다. 두 사람은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으면서 외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둘의 가정은 파탄이 났고 김태현 팀장 본처는 충격으로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직원들을 고발합니다. 고발한다는 내용을 써서 저는 남동생과 남편놈 회사에 계속해서 보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던 전 본사 담당자를 찾아가 당당하게 따져 물었죠. 제가 민원 보낸 거 보셨죠? 그런 사람이 이런 유명한 회사에 다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회사도 직원들이 회사 명예를 위해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선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난 이 회사에서 김태현 팀장이 떠나는 날까지 찾아올 겁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사실을 확인 중이에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끝까지 지켜볼 거니까 제대로 확인하고 정확한 처분 내려주세요. 회사 이름에 먹칠하는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나 지켜볼 겁니다. 결국 제가 직접 찾아가니까 회사에서 급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민원만 보내니까 안일하게 한 것 같았거든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상간녀의 남편이었죠. 그 남자는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 회사에서도 소문이 날까 부랴부랴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남편놈과 상간녀가 바람폈다는 게 회사의 소문이 쫙 퍼지고 말았어요. 결국 회사에서도 품위 위반으로 두 사람을 권고사직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두 사람은 회사도 잃고 가정까지 잃게 된 거였죠. 그래도 쪽팔린 건 아는지 사내의 소문이 쫙 퍼지니까 자기들 발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게 가족을 배신하고 바람핀 자들의 최후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제 모든 걸 잃은 상간녀한테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됐어요. 그러자
뒤늦게 이제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 받으려다가 받았는데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애미야, 그래도 애들은 보여줄 거지? 애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진 우리뿐이잖아.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부끄럽지 않냐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당신들이 그 여자를 집안에 끌어들인 순간 당신들은 손주들을 볼 자격을 잃으신 거예요. 그렇게 아끼는 아들 백수된 거 보면서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아시겠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시모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한 저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매달리더니 애원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그 여자가 나 꼬셨어. 난 아무 잘못 없어. 정말이야. 우리 내년이면 결혼 10주년인데 이대로 끝내지 말자.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미쳤니? 똥 싸다 끊고 나면 안 싼 거야? 누가 꼬신 걸 왜 따지는데? 넌 그 여자를 네 부모 집까지 불러들인 놈이야. 알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야, 내일이면 여기에 나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번지수 잘못 찾아서 울지 말고 네 인생이나 수습하러 가. 이럴 시간 있냐? 백수 주제에? 양육비 벌려면 당장 가서 일자리나 찾아봐. 너 버티면 나 경찰 부를 거야. 네 발로 갈래? 아니면 경찰 부를까? 나 한다면 하는 거 알지? 제가 핸드폰을 꺼내면서 말하니까 남편 놈은 그대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 찌질한 뒷모습을 보니까 이제라도 실체를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됐고 지금은 모든 게 정리돼서 끝났답니다. 이사도 하고 아이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애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못 느끼는지 잘 지내고 있답니다. 생전에 어머니가 절 키워주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저도 아이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 어머니 기일이었는데 마음도 안 좋고 한동안 힘들었어요. 그리고 납골당해서 저는 한 가지 다짐까지 했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저는 항상 당당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네요. 늘 어머니가 저한테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쓴 이유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기 위해서랍니다. 엄마도 저한테 잘했다고 흐뭇하게 보고 계시겠죠? 저는 이제야 그날 일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됐어요.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남편 놈은 어깨에 소문이 쫙 퍼져서 아예 취업이 막혔다더군요. 그래서 시댁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하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 그러게 왜 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망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놈 털어내고 아이들과 잘 살아볼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